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면 뭐가 좋으냐?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종교관을 가질지, 정치관을 가질지, 어떠한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네, 인간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책 지대널밭 1권의 내용을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수 지배자, 권력자 또는 부유층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중산층 또는 나는 서민이야 라고 하는 쪽에 해당되십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들의 역사는 지도자의 역사고요. 가진 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야, 역사가 전부 다 왜곡이야. 가진 자들의 히스토리잖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뭐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왜 배워야 하냐면은 여기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말한 개념들이 나오죠. 인류의 문명사는 인간이 언어를 만들고 스토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대규모로 협력이 가능했고 지금의 문명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왜곡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줄로 알고 있다면 잘못됐더라도 이런 줄로 알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것은 필요해요. 왜? 그래야지 대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겠구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가진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가 좋겠죠?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 기존의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신자유주의죠.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이고요. 정치는 보수 그리고 엘리트주의가 되겠습니다. 아무나 정치하지 말고 좀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정치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집단주의랑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예,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죠. 윤리는 의무론이 되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가진 자, 기꺼이 사회적인 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문제는 뭐예요? 가진 자가 이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끝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수의 피지배자라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역사는 뭡니까? 노예, 농노,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가 중심이 되겠고요. 경제는 사회주의 또는 후기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기 자본주의가 뭐냐? 자본주의가 너무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뭐예요? 케인즈가 말한 정부의 개입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민주주의는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는데 그리스의 플라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극혐했죠.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나 투표권을 다 줘버리니까 어때요? 엉뚱한 사람을 뽑고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더라. 그래서 엘리트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했던 거를 보통 철인 정치라고 하죠. 철학자가 배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집단주의가 되겠고요. 자,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코로나 때 동선들을 다 공개해야 됐고 정부의 통제에 너무 잘 따라. 그래서 유럽에서는 야, 그거는 완전히 통제된 사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윤리적으로 보면은 목적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꿔볼게요.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조선은 힘이 약하고 일본은 산업화도 잘 됐고 여러 가지로 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나은 건가요? 안 받는 게 나은 건가요? 자,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의 저항하면 어때요? 일본에 막 이렇게 뭔가 탄압을 더 많이 받고 일반 민중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일본에 좀 숙이고 좀 따라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의무로는 뭐예요? 야, 아무리 국민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독립을 해야 돼. 의무론에 입각해서 독립이 그래서 되겠냐? 그래도 야, 그게 뭐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안 하냐? 야, 이렇게 이런 게 의무론적인 관점이 되겠다. 이 소수 지배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다수의 피지배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거나 윤리적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야,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자, 내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무조건 부는 재분배돼야 돼. 그거를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이 판단이 또는 이 세계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내가 삶의 순간순간에 결정을 할 수 있겠고 내 삶의 만족 또는 불만족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음 편에서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각각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